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로 당신들은 기꺼이 초대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묘한 게시글을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 귀국산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귀국산장. 뭘까 하는 생각에 게시글을 클릭해봤으나 내용은 아무것도 있지 않고 리플들만 주르륵 달려 있었다. 여러분들 일단 글에 관심 없어요. 옛다 관심. 진짜 만날 수 있나요? 진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등등등. 참으로 치졸한 짓인 것 같다. 어느 누가 자신이 사랑했던 죽은 사람을 안 보고 싶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니 이 글을 올린 새끼도 어지간히 할 짓이 없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참 세상에 또라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도중 흥미로운 리플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덕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와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 잘 나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짜고 치지 말라며 리플을 엄청 남겼지만 그 리플의 주인공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찌됐든 이 게시글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니 글쓴이 입장에 선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관심 종자들이 뭐 그렇지. 나는 계속 이 웃기지도 않는 병림픽을 지켜보다가 가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리플 하나를 올렸다. 나도 나이를 적게 먹은 건 아니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다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 순간 쪽지가 왔다. 귀국산장에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소는 심플하게 이런 쪽지만 덜렁 왔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미친놈이 이런 것만 보고 가겠는가. 나는 당연히 쌩까고 재수 없다는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창가에 앉아서 고독을 곱씹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내 머릿속 한 귀퉁이에선 옛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비가 극심하게 오던 여름. 나와 그녀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그녀는 죽었다.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나이 투정 때문에 죽었다. 그때 그냥 보고 싶다고 하지 말걸. 그럼 그녀가 안 죽었겠지. 이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내가 너무나 미안한 건 그 죄책감 속에 장례식도 안 가고 머리와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우려고만 했다. 다 지운 줄 알았는데 괜한 게시글을 봤다. 그런 생각과 함께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눕는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귀국산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소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란 생각과 동시에 잠이 싹 달아나서 이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애써 무시하며 잠에 들었지만 머리 한구석에는 의심과 그녀를 정말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마치 이런 나를 비웃듯이 또다시 문자가 왔다. 더 이상 미루시면 다른 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 후 급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로 간다고 답장을 보냈다. 택시를 타고 어느 산에 내려서 쓰여있던 주소로 도착하니 안개가 뿌옇게 낀 계곡 앞에 건물 하나가 있었다.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내 몸을 휘젓고 다니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근데 이렇게 보니 왜 귀곡산장이라고 하는지 알 듯하다. 여하튼 나는 산장의 문을 두들겼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는 밖과는 다르게 만남의 광장처럼 테이블이 여러 대 있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나를 맞이한 것은 웬 미청년이 웃으며 맞이해 주었다. 귀곡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4,252번째 방문하신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며 말했다. 그게 그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해서요. 물론이죠. 저희 산장의 직훈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랑은 없다. 멋지지 않나요?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 미청년은 유쾌하고 밝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름은 아무개이고 혹시 몰라 사진까지 준비했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꿈에도 그리시던 만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짜릿해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곧 온다네요. 자 그러면 BGM 온.
그의 말과 동시에 산장에 불이 꺼지며 문 쪽을 향해 조명을 비추며 TV에서 많이 듣던 TV는 사랑을 싣고의 음악이 나왔다. 그의 분위기 탓인지 나도 긴장과 동시에 설레는 기분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들어왔다. 내 눈을 믿지 못하며 눈을 계속 비볐지만 그녀는 내 앞으로 오고 있었다. 그러면 두 분 즐거운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은 짧으니 즐겁게 즐기세요. 그럼 이 말과 동시에 그는 사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심하였지만 결국 나온 말은 미안해였다. 너는 어쩜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오래 걸렸니? 그녀는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와중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웨이터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안 외로웠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조금. 하지만 이렇게 받는 걸. 나는 괜찮아. 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와의 시간에 푹 빠졌다. 내 옆에는 어느 순간 미청년이 와 있었다. 고객님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벌써 간다뇨? 말도 안 됩니다.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는 절박함을 담아 얘기하였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혹시 여자친구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네. 무슨 말이요? 아닙니다. 이게 그녀의 뜻이라면 존중해줘야죠. 저기 보이시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그녀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두 번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해요. 미청년의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으로 들어갔다. 또야. 급하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투덜거리며 멎다. 그곳에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투신한 청년이 빨갛게 물들여진 채로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귀국 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망상.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A씨는 지하철에 오른다. 운이 좋게도 가장자리의 자리가 비어있다. A씨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얹으면서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평소의 습관대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은 중간 정도 길이의 검은 머리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정장 차림이다. 구두는 적당히 광이 난다. 와이셔츠에 단추를 한 개 푼 모습이 그의 오늘 하루를 말해주는 것 같다. 전형적인 퇴근길에 피곤한 직장인의 모습이다. 그 옆자리에는 젊은 아가씨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단발머리에 가죽 잠바, 검은색 워커를 신은 모습이 스타일이 좋다.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앞에 서 있는 등발이 좋은 20대 남자에게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체크 남방의 청바지를 입고 백팩을 맨 모습이 대학생인 것 같다. 이 남자에게 반쯤 가렸지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뿔테 안경 쓴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포마드 스타일의 헤어와 흰색 리넨 셔츠의 매치가 댄디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 청년의 옆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리고 꽃무늬 패턴의 분홍색 윗도리와 몽빼 바지를 입고 흰색 고무신을 신고 있다. 그리고 그 옆자리, 즉 A씨의 반대편 끝자리. A씨는 생각했다. 왜지? 왜 비어있는 걸까?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주 고된 하루를 보낸 듯 피곤에 절어있는 교복 차림의 학생까지도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다. 지하철이 멈추고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A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퇴근길,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누구나 피곤한 시간대에 북적이는 지하철에 비어있는 한 자리.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자리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A씨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더 지하철에 탑승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A씨는 무릎에 얹은 서류 가방에 왼쪽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턱을 받쳤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피곤한 사람도 앉지 않는 비어있는 자리. 모두 다 한번 보고는 앉을 생각을 안 하는 자리. 도대체 왜? 앉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지? 혹시 앉을 수 없는 건가? 하지만 A씨는 붐비는 지하철에 남아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짐작조차 못한 채 계속 비어있는 자리를 응시하며 A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 지하철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보다 지하철에 늦게 탄 사람들도 한눈에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왜 나만 모르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난 항상 나 자신이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니 인정하기 싫다. 이번 역은 FF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더 도어스야. A는 결국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남긴 채로 지하철을 내린다. 한두 걸음 나가는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방금 내린 지하철을 되돌아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하철 속 인파 사이로 줄곧 비어있던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앉아있는 사람의 후줄근하고 구질구질한 옷차림을 보니 방금 전 A가 내릴 때 지하철에 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는 당황했고 너무나 궁금했다. 그랬기 때문에 A씨는 지하철역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내내 이유를 생각했다. 이윽고 막다른 길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A씨의 생각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 지하철이 아무리 붐벼도 사람들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 그 말은 즉 비어있어도 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어있는 데 앉을 수 없다. 그런 자리가 어디 있지? A씨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맞다. 그 자리에는 누군가 있었던 거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A씨였지만 그는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걸까. A씨의 합리적인 생각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의 생각은 조금은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 같다. A씨는 생각한다. 내가 내린 FF역에서 탄 구질구질한 남자가 줄곧 비어있다고 생각해왔던 그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즉 내가 내릴 때 그 자리가 진짜로 비어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붐비는 지하철에 비어있는 좌석을 본 것만으로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A씨는 다세대 주택들이 쭉 들어서 있는 골목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 골목이 끝나기 직전 오른쪽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402호가 그의 집이다. 직장을 다니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위해 전세로 마련한 그 집이 지금 A씨의 목적지이다. A씨는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존재는 도대체 뭘까? A의 생각은 또 막다른 길에 도착했다. 하지만 엉뚱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영역에서는 막다른 길이 의미가 없다. 돌아갈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는 내가 내릴 때 따라 내렸다. 왜? 그 이유는 나한테만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존재는 내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그 존재에 대해 약한 존재인 것이다. A씨는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줄곧 자신의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나 말고 다른 이의 눈에는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아까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면 말이다. 그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 천적 관계는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 판단해보자면 완전한 우열관계, 고양이와 쥐, 개구리와 파리 정도의 관계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으나 한 사람은 다른 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A씨가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 입구에 도착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본다. 맞은편 건물의 담벼락과 전봇대, 전봇대 밑에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 전봇대 옆에 있는 의류수거함. 지금까지 걸어온 골목은 가로등의 주황빛을 받으며 은은한 주황빛을 반사하고 있다. 아무도 없다. 아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생각대로라면 B는 A씨를 미행했을 것이다. B의 목적은 무엇인가?
뚜벅뚜벅. A씨는 계단을 오른다. B라는 존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다.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인 A는 침착했다. 혹시 B가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뒤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A는 계단을 불규칙하게 올라간다. 뚜벅뚜벅. 2층, 3층, 그리고 4층. 침착한 A씨는 아래층의 센서등이 제 시간에 꺼지는지도 체크한다. 착. 디지털 도어록에 덮개를 올리고 삐삐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삐리릿. 찰칵. 400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는 문을 열고 A씨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다. A씨는 서류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푼다. 와이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면서 침실로 들어간다. 옷장에서 갈아입을 속옷을 꺼낸 A씨는 단추가 다 풀린 와이셔츠를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다. 옷을 다 벗은 A씨는 물을 튼다.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차갑다. A씨는 생각한다. 내가 보일러를 꺼 놓았던가. A는 욕실 밖으로 나와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벽면에 붙어있는 보일러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온수로 설정을 한다. 다시 욕실로 들어간 A는 적당한 물의 온도를 찾아 물줄기 아래에서 몸을 적신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에게만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돈, 집, 만약에 내가 어느 특정 사람한테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악용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A씨는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면서도 순간 오한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제 A씨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A씨는 왠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A는 발견한다. 소파에 던져두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안에 있는 서류들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A는 생각한다. 이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A씨의 집안에 비가 들어온 모양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는데도 비가 집에 들어온 것이다. A는 순식간에 가설을 만든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 나의 도어록 비밀번호도 이미 예전에 알아두었을 것이고 내 집을 이미 한참 전부터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오늘 내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뿐이다. 나를 따라 지하철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자는 이미 나보다 앞질러서 내 집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쓸데없이 미행을 걱정하며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쩐다. 침착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조차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의 침착함에 경의를 표한다. A의 생각대로라면 B는 이미 오래전부터, 즉 A가 B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A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된다. A는 생각한다. 충분히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존재에 대해 내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당한다. 어떻게 해야 나의 천적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침착한 A씨는 그의 성격대로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한다. 만약 나였다면 집에 불을 써질러 버렸을 텐데 그의 침착함에 존경을 표한다. 그 후 A는 항상 B의 존재를 염두에 두며 생활을 해나간다. 그의 주변의 빈 공간에 대해 극도의 민감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A 주변의 빈 공간, 그 허공에 B가 있다. A의 친구인 C씨는 A의 중학교 동창이다. C씨는 친구 D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불판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고 초록색 병에 담긴 쓰디쓴 액체는 C에게 쓰디쓴 뒷맛을 남기며 그의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믿기지 않는다. 정말. 나도 그래. D가 말하고 C가 답한다. 헝클어진 머리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맨 C가 같은 차림에 D에게 말한다. 왜 그 자식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에 그 녀석 좀 이상하긴 했다는 거야. 너 뭐 아는 거 있냐? 그래. 그 자식 죽기 전날까지도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어. 무슨 부탁? 이런 부탁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자정 넘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하고 다짜고짜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곤 자기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시키더라. 왜? 나도 몰라. 내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나면 A는 퀭한 얼굴로 그 새끼 어디 있어? 하더라고. 그 새끼. 나도 모르겠다.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면 그제야 조금 안심하고는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 녀석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튼 정상이 아니었어. 안타까울 뿐이다. 소주잔이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쓰디쓴 액체는 또다시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기화 씨는 A의 장례식을 마치고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술로 달래고 있었다. A는 죽었다. 침착한 A씨였지만 그도 결국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집에 비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불을 질렀다. 곳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자 집안은 금세 불타올랐다. 타닥타닥 머리카락이 녹아 쪼그라들고 피부가 겉에서부터 익다 못해 쭈글쭈글 타들어가는 동안에도 A는 살아있었다. 불에 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더니 겉으로 보기에 통구이가 되었는데도 A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A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미 얼굴 근육은 다 익어서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쇼크로 죽는 순간 A는 생각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죽은 A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다 타버린 402호에서는 A의 시신 외에 다른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B는 어디로 갔을까? 난 정말로 안타깝다. A가 B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린 그날이 너무나 안타깝다. 멍청한 A. 넌 평생 합리적인 척 살아왔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왜 자리가 비어 있었을까? A. 넌 앉아 있었지만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보았어. 그 비어있던 자리에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너가 타기 전에 누군가 음료수라도 흘렸겠지. 하지만 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피곤할지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지. 너가 내릴 때 앉은 후줄근한 남자는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겠지. 꺼져있던 보일러, 떨어진 서류 가방. 그리고 그 후 A너가 살면서 계속 신경 썼을 여러 가지 일들. 그건 다 너의 착각이자 망상이었어. 단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못했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납득할 상황으로 현실을 왜곡해버린 것. 그리고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그게 너가 죽은 이유야. A.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과의 싸움이 즐거웠길 바란다. 그렇지만 다들 A를 너무 비웃지는 말아줘. B는 정말로 있어. A의 B는 사라졌지만 당신들의 마음속에도 B는 있어.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 낸 망상. 그게 바로 B야. 당신의 마음속에서 B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이 보는 현실은 왜곡되겠지. 당신의 주변 사람과 당신이 처한 상황들 말이야. 당신의 빈 공간에서 B가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래. 왜곡된 현실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기 자신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그녀. 나는 어릴 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이라서 주변에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함께 논다는 기분은 영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남동생이 태어난 뒤에는 이전만큼 나에게 신경을 쏟지 않았기에 조금 외로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그 무렵 나는 날마다 혼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은 낡은 시골집이라서 작은 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 남서쪽에는 창고가 있어서 낡은 도구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비집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장난감으로 노는 것이 당시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거울을 찾아낸 것이 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손거울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찾아냈을 때는 테두리나 장식 하나 없는 그저 둥근 거울뿐이었습니다. 꽤 낡은 것 같았지만 녹이나 흐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비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등 뒤에 낯선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물론 내 뒤에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거울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흰 피부에 머리카락이 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안녕. 이윽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나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창고에 틀어박혀서 거울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나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울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어른들에게는 나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나에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여기에 와서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갈 수 있는데? 라고 묻자 나나는 곤란한 얼굴로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것인지 알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나나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나랑 같이 여기서 놀자. 나는 기뻤지만 부모님이 언제나 밖에 나갈 때는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또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야기하면 큰일 나. 더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나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무서웠기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그럼 내일은 여기서 놀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야. 나나는 미소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가락에 맞추듯 새끼손가락 끝으로 거울을 만졌습니다. 아주 조금 마음속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나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나나는 어째서 이리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나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나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창고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이후로 창고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마을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윽고 나는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나나에 관한 것은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처가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다 보니 집안일하기도 귀찮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웠기에 나는 핑계를 대며 자주 고향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고향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대로 잠까지 자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를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가운데 문이 열려 있고 저 너머 어두운 곳에 어릴 적 그 창고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오면서 그 문을 닫고 왔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역시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거울을 보면 문이 열려 있고 창고의 흰 문이 유령처럼 어둠 속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적의 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째서인지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복도의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창고 문이 어느덧 반 이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의 저편, 창고 안쪽 어두운 곳에는 흰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격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나는 그 흰 물건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추억 속에 남아있는 소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불 속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 나는 고향집에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져서 휴일이었지만 바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낮이라도 어슴푸레한 그곳에 차를 대고 나는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내 얼굴 뒤에는 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다시 눈을 돌리자 나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 피부에 긴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나눠 묶은 나나는 옛날과 완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고 떨면서 그 얼굴을 계속 보고 있자 이윽고 나나는 싱긋 웃었습니다. 안녕. 나나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날 안 왔어?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랑 지금부터 여기서 놀자.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어깨 너머로 나나는 손을 뻗어왔습니다. 여기서 놀자. 안 돼. 나는 무심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안해, 나나. 나는 이제 거기로 안 갈 거야. 갈 수 없어. 나나는 손을 뻗친 채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힘껏 잡은 채 조금 전보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내도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그대로 떨고 있었지만 곧 나는 조심스레 거울 쪽을 보았습니다. 나나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벌써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나랑은 안 노는 거구나. 나나는 조금 외로운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 나나는 그리고 싱긋 웃었습니다. 정말로 순진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때 나나가 나를 용서해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나야. 그럼 나 그 아이랑 놀래. 내가 그 말을 이해하기 전 나나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나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아내가 유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남동생에게 나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백혈병. 이렇게까지 빨리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참담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며 고개를 떨군다. 회의실에는 그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대형 화면을 통해 상황을 함께 지켜본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참담한 상황의 참담함을 잊지 못했다. 그동안 봉병 치료를 위해 시술된 약물을 통한 일련의 화학적 요법은 결국 아무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길래 처음부터 방사선 요법으로 종양세포의 증식부터 막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환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방사선 요법이 가져오는 일반적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화학적 방식의 약물 치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한 처사가 증상을 치명적인 수준까지 오도록 방치한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오? 이젠 어쩔 거요? 마지막으로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치료의 최종 단계로서 방사선 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이래도 엄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당신은 아마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잊지 마시오. 시간은 단 7일이요. 암덩어리를 더 이상 놔둔다면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건 시간 문제이니 우리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떠난 회의실에 오직 한 남자만이 남아 두꺼운 책을 뒤적인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책 위에 활자들이 번질 만큼 진득한 눈물 자욱이 하나둘씩 늘어난다. 사내가 펼쳐놓고 있던 페이지는 백혈병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써져 있었다. 백혈병, 세포학살자라 불리기도 하는 백혈구는 체내에 분포하며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양세포 등을 죽인다. 하지만 때로 백혈구 스스로에 이상이 생겨 스스로 종양세포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종양세포는 골수를 중심으로 누적되며 종양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만큼 정상적인 백혈구 및 적혈구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통상적으로 화학요법으로 치료의 성과를 보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며 방사선요법을 병행하여 세포의 이상 증식을 막기도 한다. 골수이식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나 동일한 유전자형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이 불가능하여 이튿날 단 하루 만에 무려 1,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미연방우주국 나사는 태양 흑점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등으로 인한 태양 방사선의 대량 유입이 그 원인이라고 밝힌다. 전쟁을 포함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망사고는 존재한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졌다.
그것도 당장 인류 최초의 화성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만큼 발달된 현대 문명에서 일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때쯤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손짓 한 번만으로도 태양광 방사선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한 남자에 대한 해외 토픽이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해진다. 그는 그 신비한 힘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무절제한 과학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과 종교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의 말은 설득력을 얻었고 하나둘씩 세계 곳곳에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2000년도 더 전에 누군가와 흡사한 얼굴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남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한 남성에 의해 이단자라는 이유로 살해되기 전까지 무려 8천만 명에 가까운 신도를 모았다고 했다. 세계 종교사의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기에 세상의 모든 언론이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세상에 알려진 지 겨우 5일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외신이 그의 사망을 알린 지 겨우 하루 만에 그는 다시금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너무도 평온한, 그러나 너무도 실망한 표정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힘없이 이야기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역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식밖에는 없었군요. 그 후 거대한 원형의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근접한 것은 바로 다음날 영시경이었다. 흡사 근방이라도 무언가를 발사할 듯 팽창하는 광원을 중심부로 가진 그것은 매우 슬퍼 보였다고 했다.